안녕하세요. 오늘 2차 시험 시행일이었고요. 뭐 시험 보신 모든 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잘은 모르겠지만 뭐 일단은 눈에 띄는 점이 실무가 자료가 19페이지네요. 500원의 신문당 문제가 나와요. 네, 깜짝 놀랐어요. 이게 순서대로 문제지가 도달하잖아요, 우리한테. 실무 오고 이론 오고 법교 오고 이렇게 봤는데, 뭐 실무가 일단 페이지부터 보는 습관이 아직까지 남아 있어가지고 봤는데 되게 좀 빡빡한 그런 느낌이었을 것 같고, 어쨌든 고생 많으셨고요. 뭐 그 시험 보고 나서 바로 이런 거 보기가 좀 쉽진 않을 텐데, 저희가 이제 또 생각했었던 금년 시험이 어떤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고 또 이제 답안의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간략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했고요. 뭐 실무부터 뭐 어땠어요? 시험 자체가? 실무는 문제가 좋았지. 좋았어. 문제는 좋았어. 굉장히 좋았는데 문제 1번, 2번이 대표적으로 좀 시사적인 쟁점을 주긴 했는데 아마 수험생들이 이런 로직들을 다 봐서 문제를 풀었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개별적으로 1번은 시간을 너무 잡아먹고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시간 관리에서 조금 패착을 보신 분들이 꽤 있었을 것 같아요. 사실 잘 풀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그 3방식 적용할 때 사실 굉장히 좀 봐야 될 게 많아서 좀 많이들 힘들어하지 않았을까. 그동안 최근에 이제 숫자들이 간단하게 주어지면서 개별적인 비교나 이런 것, 일정적인 것들이 되게 간단하게 주어졌는데 그런 것들 이제 원칙적으로 하나하나 다 산정하도록 하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려서 옛날 스타일 다시 제가 조금 실무다운 근데 잠깐 우리 그 얘기는 해줘야죠. 우리 이거 스트리밍 처음 하는 거니까. 그래서 실시간 스트리밍이잖아. 이거 뭐 편집되지 않고 그냥 나가는 거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지 마요. 네, 일단은 궁금하신 거 있으면 개별적으로 연락하시고. 뭐그 일본은 영어권, 그지? 영어권. 또 나오긴 했는데 문제는 방향성이 조금 다르지. 작년 같은 경우에는 특허권을 하면서 실제로 영어권을 산정하는 쭉 그 과정과 절차 이런 걸 보러 갔다면 여기서는 자산을 재평가해가지고 실제 영어권에 어떻게 영어권이라는 가격은 이미 주어졌고 거기서 어떻게 발라낼 것인가 기업 가치가 이미 주어졌고 거기서 어떻게 발라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실무기준상에 있는 영업 투하자본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요거에 대한 쟁점을 줬는데 사실 수험생들이 물음 1번 해결하느라고 물음 2번에 대한 디테일한 쟁점들을 내가 보기에는 조금은 어렵지 않았을까. 첫 번째 쟁점으로는 3방식 그냥 3방식 있는 대로 하면 되고 구체적으로 좀 볼까? 그러면 뭐 일단 집합 건물 평가부터 보면 되지 뭐. 집합 건물 평가하는데 뭐 사례에 대한 큰 쟁점을 주지는 않았는데 뭐 수험생들 입장에서 조금 헷갈렸을 부분은 용도 지역에 맞는 걸 가져가야 되냐 아니면 뭐 그냥 뭐 사용 승인이나 뭐 이런 거 가야 되냐라고 하면 내가 보기에 업무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일반 상업 지역 내에 있는 걸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위치 및 주의 환경이 좀 더 부합할 것 같아서 그래서 사례는 2번, 4번 써가지고 쭉 뿌려주면 되는 거고 큰 쟁점들은 없었어요. 여기서 귀찮은 것들이지 뭐 수정 이런 것들이 좀 집합 건물 잘 써야 되고 뭐 그런 것들이니까. 그다음에 원가 방식 할 때는 공시지가기준법하고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해서 토지 가격 산정하는 거였고 공시지가기준법에서는 자산재평가 평가 사례 사용하는 거. 그리고 일반 거래는 면적이 좀 작아가지고 좀 쓰기가 그렇고 거래사례 역시 뭐 1번도 A번도 가능했었을 것 같은데 지금 좀 더 적합한 건 B가 좀 더 적합하고 그 다음에 이 매매 특약이라는 게 확실치 않기 때문에 그걸 좀 배제하는 게 나았을 거다. 그 다음에 공시지가는 A,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각주는 굉장히 오래된 각주, 올드한 각주, 공시 이후에 저촉된 거 반영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이건 해제가 안 된 상태로 감가해야 된다. 그 정도 들어가 있고 이 건물 가격 산정할 때 조금 힘들었을 것 같은 게 연면적을 나도 처음에 이게 김상평가사 때 가서 이거 오류 아니야? 이렇게 물어봤던 게 그 문제 1번 1페이지에서는 계약 면적이라고 해서 지하 1층부터 5층까지 줬는데 코스별로 다 계약 면적이라고 줬는데 이게 지하 주차장이 다 배분된 걸로 봐서 그 페이지 2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이
이제 연면적이라는 거지. 페이지 2페이지에 층별 용도해서 나와 있는 게. 집합 건물 표제부 그치. 층별 그치. 그래서 아마 원가 방법을 사용자가 했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으면은 조금은 연면적 부분에서 조금 헷갈렸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네, 뭐 그거 이후에 또 우리가 지저분한 게 막 그 내가 예전에 맨날 내고 욕먹었던 게 막 지하 1층 다른 거 130에 지하는 왜 70%밖에 적용 안 하냐, 그 미친 거 아니냐 했는데 내가 이게 강평 때 얘기한 게 평가사들은 이거 습관적으로 이렇게 쓰기 때문에 이건 항상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었는데 그게 그대로 나왔고 그다음에 수익 방식도 역시 그냥 표준적인 임대료 해서 쟁점은 안 줬어요. 근데 쟁점은 안 줬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 내가 보기에 엑셀을 이용하면은 금방 나왔을 텐데 이거 호별로 다 가격을 어쨌든 문제 그 쟁점은 호별로 다 내야 된다는 거. 호별로 가격을 다 내야 되는 게 문제인데 근데 내 생각에 문제 1번에 관해서는 그냥 비중 가격으로 호별 가격 쭉 내놓고 그냥 시간적 제약이 좀 있으니 왜냐면 이게 호별 가격을 내라는 그 증거가 뭐가 있냐면 그 원가 방법의 맨 마지막 기타 사항에 보면 층별효용 비율은 100분율 기준으로 소수점 두 째짜리까지 반올림해서 산정해라라는 멘트를 봤을 때는 배분율 구해가지고 산정하라고 준 거야. 근데 호별로 산정하라고 줬는데 그러기에는 수험생들 입장에서 너무 좀 힘드니까 그냥 내가 보기에 수익 방식, 원가 방식 통으로 내고 그냥 적정하다라고 치고 넘어가도 상관없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영어권 부분인데 아니 그 수익 방식이었지. 수익 방식 수익 방식이 이렇게 자가 사용 부분이 있어. 그리고 임대주는 부분이 있어. 그래서 이게 뒤에 넘어가서 영업권 평가할 때 이게 영업용 자산과 비영업용 자산으로 이걸 구분했는데 그러니까 구분은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풀게 되면 그냥 답은 나와 영업권 자체에서. 근데 어쨌든 비영업 자산하고 영업용 자산이 나눠지는 부분이 조금 그래서 예시답안에는 그거를 구분해가지고 써놨으니까 그거를 통으로 그냥 다 쭉 기업가치에서 쭉 빼는 식으로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 환원율이 좀 그치 환원율이 진짜 일단 그치. 뭐 자료 5의 4번에서 이게 상가는 오피스 대비해가지고 수요가 하락 추세이고 뭐 오피스보다 대출금리가 높게 책정되니까 결국 환율이 높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사례 1번, 3번이 금생인데 1번이 배제 1번이 5%, 5%니까 배제 3번이 6%인데 업무시설이 5% 나와. 그러면 3번을 쓰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업무 시도라고 똑같은 거는 사례 1이 문제가 있는 거다. 그래서 사례 1을 그러니까 이것도 고민했던 게 가중 평균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근데 뭐 방향성이 명확하면 뭘? 네, 그러니까 그게 명확해서 6%를 쓰라는 얘기였어. 그러니까 막 평균을 내더라도 여기 4번에서 제시한 조건을 언급하고 결정하면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영어권 평가 자료를 했을 때 내가 보기에 그다음에 우리 법인에 있는 영어권 전문가 평가사한테도 물어본 결과 이 영어권이 지금 110억 좀 넘게 나오는데 과연 이 기업이 110억의 영어권을 보유할 만하느냐 생각해보면 얘는 사실 영어권이 많지가 않아야 되는 게 많아요. 왜냐면 얘는 장사해가지고 벌어들이는 돈이 아니고 다 투자 자산에서 임대 수익 얻는 애거든요. 그래서 이 자산의 볼륨으로 봤을 때는 사실 영어권이 좀 줄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기본적인 의문이 첫 번째로 있고 두 번째로는 이 단기 차입금의 해석은 나랑 상황이랑은 좀 일치되는데 그 좀 많이 하신 되게 유명한 그 친구한테 물어봤을 때 그 친구는 좀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데 나도 그 두 가지는 좀 어떤 식으로 가도 상관이 없을 것 같은데 단기 차입금이 50억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달라. 그래서 단기 차입금을 그냥 이자부 부채로 봐서 영업 부채에 고려하지 않는 경우에는 평가액이 한 70억 정도 나올 거야. 그러면 70억 정도 68억에서 70억 사이가 나오면 맞게 푼 거야. 그것도. 내가 보기에는 그거 가지고서는 뭐 근데 이거 너무 고민 안 하고 단순하게 그 순유동자산으로 빼고 그 다음에 그냥 비유동자산 앞서 평가한 거 해주면 그건 맞는데 110억 정도 나와. 맞는데 이게 단기 차입금 50억이 작은 금액이 아니어서 나는 얘가 그냥 영업 부채 넣는 게 맞다라고 생각해서 답안지를 예시답을 작성한 거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다. 그냥 반대 의견도 있으니까 뭐 나와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짜증내실 필요는 없다.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네. 이거는 좀 전략이 좀 필요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답안을 좀 간결하게 쓰면서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원래 문제는 이제 문제를 몇 번부터 풀 거냐 이것도 관건했을 것 같아요. 일단은 19페이지니까 시간이 무조건 부족한다. 그러면 3, 4번을 그냥 대략적으로 풀 거냐, 뭐 1번에서 좀 줄일 거냐. 근데 2번부터 풀었으면 60분 지났을 거야. 무조건 60분 무조건 넘죠. 답은 작성하는데도 엑셀로 하는데도 시간 많이 걸려요. 근데 뭐 어렵지는 않지만 시간, 그동안 우리가 시간이 너무 널널했어. 실무가. 우리가 좀 널널했었지. 근데 이제 예전처럼 속도가 좀 필요한 이제.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개별 요인이랑 시점 수정하는 거 다 줬어. 사용장으로 시점 수정치도 분기별로 다 줘버렸으니까 이게 지수 줘가지고. 지수 줘서 다 줘버리니까 내가 보기엔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그러네. 숫자의 정확성을 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이번에서 전체적인 흐름을 해주고 그다음에 현재 뭐 문제가 됐던 부분들만 좀 찝어주면 되는 문제였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대망의 문제 2번. 아주 시그니처하지 이 문제는. 나는 물론 내가 이거 시험장에서 받았으면 이거 제끼고 3번 풀었을 것 같아. 3번 열심히 풀었을 것 같아. 3번도 어려워. 3번도 쉽지가 않더라. 근데 내가 보기엔 멘붕 딱 좋은 문제인데 사실은 요런 개념을 우리 전에 유튜브에서도 좀 얘기를 했었고 실제로 이게 논문도 최근에 이제 우리 법인에서도 한 분이 내시려고 하고 계시고 굉장히 좀 시사적인 점이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주에 한번 얘기는 하긴 했었는데 이렇게 문제의 형식적 측면에서 보면 일단은 27회에서 층별 효용 비율을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보고 결정해서 논리적으로 쓰도록 한 문제가 있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층별 효용 비율을 결정할 때 상당한 많은 분량으로 감정평가서를 작성을 하잖아. 그와 마찬가지로 사실 할인율과 환원율 결정할 때도 상당한 많은 분량을 써서 논술적으로 답안에 평가서를 기술하고 있는데 그만큼 환원율, 할인율 결정하는 과정을 좀 보고 싶었던 거지. 상당히 시사적인 거고. 그 다음에 문제 자료의 형태 자체가 약간 일본 기출스러운 거야. 또는 감정평가서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DCF를 돌리기 위한 전제들을 먼저 이렇게 딱 던져주고 자료를 뒤에다가 이제 조사 사항들 따로 던져주는 뭐 이런 형태라서 뭐 내용상으로는 사실상 그 DCF 관련 자료 이렇게 주는 것처럼 뭐 그렇게 어렵진 않은데 순서가 좀 일반적으로 본 순서가 아니라서 그런 게 있고, 그리고 문제에서 요구하는 포인트들이 있어. 근데 이 문제는 일단 전략적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일단 할인율을 간단하게 결정을 해야 돼요. 할인율, 환원율을 뭐 쓸지 적용 결정을 하고, 그다음 DCF는 이렇게 돌리면 되겠다. DCF의 뭐 임대료 상승률 이런 것들만 정리해주면은 사실 숫자적으로는 되게 심플하게 갈 수가 있어. 그걸 먼저 이렇게 딱 뽑아내는 게 중요했고, 나머지는 다 이 문제 자체에서 논술을 요하고 있어. 논술을 요하고 있어. 그래서 지금 내가 예시답안을 써놨는데 많은 수험생들이 내 예시답안을 보고 욕할 것 같아. 그걸 어떻게 알아? 어떻게 써 이거를? 근데 문제에서 내가 보기에는 하나하나 보면은 이제 그 전제 조건에서 자산운용사 및 시장 참여자들은 위험 기피적이다, 위험 회피적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시장에 가면 시장 분석 파트가 있는데 지역 분석. 지역 분석 A, B, C 지역을 보면은 이제 변동성이 A, B, C 순서대로 이제 점점 높아져. C가 제일 민감하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높은 거에 대해서는 높은 율을 적용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베이스에 깔리고, 그리고 이제 뭐 그 공공기관 발표율이 뭐 감정원 수익률 같은 거지. 이게 이제 사후 수익률이다 이거네. 그다음에 목표 수익률 자체는 이제 지분 수익률을 적긴 했는데 배당 수익률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예측 수익률, 목표 수익률이잖아. 기대 수익률이고 그렇지. 사전적인 수익률이니까 이론상으로도 이거 적용한 게 맞고. 그리고 그 공공기관 발표 수익률은 A, B, C 지역의 수익률들을 보면 A가 제일 커, C가 제일 작아. 반대로 역전돼 있어. 이번에 이제 목표 수익률들은 A가 제일 작고 C가 제일 커.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지. 그래서 이거 걸려서 쓰는 거고, 또 문제에서 뭐 건물의 회수율을 고려해라 이런 얘기 나오거든. 그래서 그 회수율을 고려해가지고 할인율을 검토하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자료에 가면 원가법 시상가를 줬어. 거기 이제 건물의 비율들이 비율 가격 20%, 40%, 69%이기 때문에 그럼 회수를 많이 해야 돼, 리스크 많이 해야 되니까 당연히 C가 제일 높아야 된다. 그렇지. 이런 식의 접근이 가능하지. 그래서 좀 그런 율을 결정하는 것들을 종합적으로 쓰는 거 그게 이제 핵심이고 물음 2번에서는 사실 뭐 간단하게 DCF로 땡겨서 ABC 그냥 내면 돼. NOI 그 아예 제시했기 때문에 그거는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물음 자체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 물음 2번 물음 자체에서 수익환원법 시상가액을 산정 후 원가법의 시상가액과 비교 검토하고 일단 첫 번째. 요거는 이제 개월분 기준하고 일괄 수익 방식하고 일괄 평가하고의 어떤 개념, 수익성 동산 이거를 서술하라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점포별 시상가의 균형, ABC 순서대로 이런 임대료나 리스크 이런 것들을 보였을 때 그 순서대로 가격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하면 되는 거야. 이거 우리가 진짜 뭐 예전에 했었던 뭐 요즘에도 좀 하나 뭐 홈플러스 이런데 딱 그 느낌이네. 그 느낌이야. 근데 이 문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기존의 DCF 문제들은 어떤 팩터들을 다 주고 그거를 계산기에 넣어서 네가 가격을 잘 내냐를 물어봤다면 이 문제는 그게 아니고 제시된 요율들을 실제로 어떻게 결정하냐. 그러니까 실제 평가서 하는 느낌? 약간 우리 평가할 때 이런 걸 고려하는 것처럼 그런 내용들을 좀 주고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좀 보면 내가 보기에 그냥 물음 1에서 내가 이 문제에서 득점을 하기 위해서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관계만 설명해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커버리지는 될 것 같아요. 수험생 입장에서 봤을 때. 잘은 뭐 실무를 못하는 사람이지만 보니까 지금 이분 지금 저기 그 어떤 룰을 써야 되는 거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시네. 그리고 그 자료 3번의 1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론적으로 말이 안 되지. 왜냐면 이건 사후 수익률의 범주에 들어가는 건데 사후 수익률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어. 왜냐면 이거는 원본 가치를 토지 건물을 각각 산정했다는 얘기잖아. 이건 이제 뭐 거래가액을 배분해갖고 넣었다 그러면은 뭐 시장 추출에 의한 사후 수익률이 될 수도 있겠는데 이건 그냥 평가식인 거잖아.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나는 문제 2를 통틀어서 계산이 막 오타가 나고 막 이건 전혀 모르가 나와서 전혀 상관없고 물음 1에서 그 자료 3번의 1번과 2번을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역 분석 내용하고 결합해가지고 2번을 썼느냐,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기술을 해줬느냐, 그게 나는 가점 포인트고 그 다음은 그냥 틀려도 상관없다고 봐. 사실 거의 대부분 틀렸을 것 같아. 수험생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해주면 그 정도만 좀 기술해주고. 근데 이제 뭐 사실 이거는 이제 평가사들의 시각에서 이런 시장이나 리스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거지. 이런 것 같아. 사실 많은 수험생들이 그냥 습관처럼 소득 수익률, 투자 수익률을 썼을 것 같고, 뭐 두 개 다 썼을 수도 있고, 하여튼 한데, 근데 뭐 그거 같아. 결국은 상대적인 차이를 내는 시험이잖아. 그러면 잘 모르겠으면 일단은 숫자들은 빨리 결정하고 이론적인 서술로 발라야지. 그렇지. 그래야 이제 절반 이상의 득점을 할 것 같아. 근데 이 문제 2번을 내신 분은 누가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무서운 분인 것 같아. 특히 그 자료 4의 기타 사항의 마지막 11번 자료 있잖아. 평가기록 작성 생략할 거.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모르면 헛소리 쓰지 말라는 얘기거든. 진짜 이게 굉장히 빡빡하신 분인 것 같아.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 되게 실무적인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지. 평가서를 많이 쓴 사람이야. 문제는 좋아. 문제는 대형 물건 많이 하시는 분인 것 같아. 그것만 물음 1만 잘 써도 사실 물음 2에서는 대충 커버리지가 될 거야. 가격을 어떻게 산정해? 그러니까 실무적 이론적으로 타당한 걸 쓰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에서 벌써 깔리는 그 무게감이 짜증나지. 그러니까 수험생들은 되게 싫어하는 문제일 수 있는데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시그니처한 문제가 될 것 같고 문제 1번보다 2번이 더 시그니처한 문제가 될 것 같고 훨씬 무게감이 있어. 그리고 이제 어쨌든 너무 루틴한 자료 분석 연습을 할 거 아니라 이제 뭐 우리 책에도 이렇게 뭐 자료는 아니고 우리가 일본 기출 문제 같은 것도 보여주고 했던 이유가 그런 자료의 어떤 형태 자체를 좀 다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 결국은 사실 2번 자체가 내용상 어렵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자료의 형태나 순서 자체가 조금 신선하네. 낯설지 좀. 우리한테는 익숙해. 우리한테 맨날 모든 거니까. 우리한테는 익숙한데 이게
제3자가 보기에는 조금 맞아요. 수험생 입장에서 보기엔 굉장히 어렵지. 수험생들은 좀 재수 없겠다 지금 유튜브에 진짜. 아 근데 이게 사실은 평가서에 이렇게 막 디테일하게 들어가진 않고 근데 어쨌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 좀 문제의식을 가져왔었잖아. 네? 저번에 감정 찍을 때도 그런 얘기를 좀 했었고. 이제 푸시는 분들은 진짜 너무 어려웠겠다. 우리 스터디에서도 이런 취지로 냈었잖아. 그렇지. 이렇게 디테일한 이론적인 베이스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뭐 비슷하게 좀 어. 문제점이 뭐가 있는지 짚어봐라고 얘기를 했어. 예측 수익률을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 본 적은 있긴 한데 또 이제 3번. 좋은 문제인 것 같아. 3번은 골 때리는 아 그래요 또? 어, 시험하는 문제가 없어. 아 이거는 진짜 사회랑 나랑도 나중에 사회가 이거 원 문제 보고 와가지고 형 이게 도면이 달라 이래가지고 이게 도면이 실선이 달라. 복잡선을 가진 건데 실제 문제를 이렇게 딱 봤더니 선이 좀 뚜렷하더라고. 당초에는 도시계 시설도로에 저쪽 편입이 됐어. 그리고 그냥 봤을 때는 그랬다가 바로 도시철도 사업에 다시 재편입돼가지고 미지급 용지인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고 중간에 도로 사업에서 제외됐어. 빠졌어. 빠졌어. 미지급 용지가 아니야. 오. 당초에 도로 사업에서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됐던 거야. 그럼 이건 의도하신 건가? 미지급 용도가 용도가. 근데 내가 봤을 때는 이 법원 감정이 하신 분. 응 맞아. 아, 100%. 법원 감정이 하신 분이야. 17년도 그러니까 수험생들이 봤을 때 몇 번 도면을 보냐면 17년도 10월 30일자 도면을 보면 거기 보면은 굵은 선으로 본권 토지가 빠져 있어. 빠져 있어. 여기가 도로 개설하고 상관이 없이 미지급 용지는 아니야. 자체 미지급 용지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근데 뭐 미지급 용지로 접근을 해도 상관없어. 그냥 뭐 크게는 그러니까 정답 자체는 근접하게 갈 수가 있는데 네. 미지급 용지랑 예정 공도에 대한 평가 방법이 조금 다르긴 해. 근데 또 디테일하게 예정 공도에 대한 평가 방법으로 계산하도록 주진 않았어 문제가. 아 그래. 그래서 뭐 숫자는 거의 비슷하게 갈 수가 있는 문제긴 한데 어쨌든 이 문제는 어이구. 시행규칙 26조의 사실상 사도 중에서 건축허가구가 지정한 도로 그거하고 예정 공도 예외에 해당하는 거 그걸 밝혀서 쓰면 되고 뭐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예시 답안들을 참조하면 될 것 같아. 근데 좀 이 문제에서 가장 쟁점은 수용자격 평가하고 이의제격 평가액을 받냐 못 받냐를 알아. 나는 문제 딱 보자마자 바로 요 단가를 산정해 봤거든. 81만 원 맞고 86만 원이더라고. 그러면 이거 3분의 1로 평가한 거거든. 그래서 수용 재개를 하고 이의 재개는 사실상 사도로 평가했는데 결국 이제 예정 공도로 가자 이거지 뭐. 그러니까 내 처음에 문제를 받아봤을 때 사회랑 얘기한 게 사회가 야 이게 이렇게 보상할 필요가 없잖아. 이렇게 얘기한 게 물음 1을 예정 공도를 물어본 거고 물음 2를 미지급을 물어본 게 아닐까? 이렇게 근데 이제 그렇게 생각했는데 했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미지급 용지인 거는 사업시행자 결정해가지고 어쨌든 미지급 용지 중에서 사실상 사도로 갈 거냐 아닐 거냐 그게 돼야 되는데 전제가 이렇게 물음 1번과 물음 2번이 다를 수가 없다고 사실은. 그래서 이 수용재결 평가를 보니까 이거 3분의 1로 평가했네. 그래서 물음 1을 명확하게 내가 수험생 입장에서 이것도 그냥 좀 걱정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얘기하면 그냥 물음 1의 사실상 사도다 라고 받고 대충 쭉 가격 내놓고 왜냐면 표준지도 본권 표준지야. 이거 10번지니까. 본권 표준지여가지고 내가 추측을 해보면 법원 감정이 이기고 사실조회를 엄청 받았어. 그래서 됐다 고생하시면서 각각의 논리를 반박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재결 감정에서 2번이나 평가됐기 때문에 자기가 이런 그 감정을 냈다는 건 3배를 올렸단 말이지. 그러면은 그 사업시행자 가만 안 있을 거거든. 그러면 엄청나게 또 사실을 받았을 거란 말이야. 근거가 뭐냐 이제 그런 부분을 다 회신한 부분들을 아마 사실조회 근거한 건 물음 1로 내가 평가한 건 물음 2로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아마 문제 구성을 하셨던 것 같아요. 되게 복잡하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하죠. 힘들게. 근데 뭐 수험생들이 뭐 개별적 제한이 쟁점이다 그러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무 상관이 없어 이미. 뭐 물음 1, 2에서 이용 상황을 관련 법규 그러니까. 검토하겠습니다. 이용 상황이 사실상 사주냐 예정 공도냐 하는 거야. 그다음에 문제 4번은 한 번 나왔을 때 또 나와가지고 근데 이건 좀 명확하게 좋지. 이거는 좀 나와버려 있어서 그냥 있는 숫자를 다 플러스하면 돼요. 2개월 해가지고. 이게 좋고. 근데 법인 영업이라 가지고 최저는 적용이 안 돼. 최저 적용을 안 해야 되는데 아. 아마 최저 적용 한 사람도 꽤 있을 것 같아요. 주식회사라서. 47조 상황을 쓸 수 있느냐 이 문제 같은데.
근거를 40도 사망을 정확하게 쓸 수 있느냐. 근데 내가 실제로 이거 해봤어. 내가 실제로 해가지고 이거 라인이 걸려 있는 거였는데 발전소가 앞에 있어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출 수밖에 없어. 근데 이제 그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은 최근에 좀 쉬웠던 경향을 벗어나서 이제 실무담 문제가 솔직히 문제 풀 맛은 나더라. 큰일 나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려웠다. 이제부터는 정말 이제 실무 공부한 거에 대해서 정말 진중하게 생각할 때가 됐고 그리고 전략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 시간이 부족하다는 전제하에서 어떤 식으로 내가 충분히 내 실력을 담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주어진 시간이 부족하다는 전제하에서 효율적 답안 작성이 고려가 돼야 되지. 나 같은 입장에서 아까 죄송해요 그런 말 해서. 근데 내 생각인데 이 문제 1, 2, 3, 4번을 풀 때는 내가 보기에는 계산에 치중하는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아. 좀 날릴 부분은 빨리빨리 날려주고 그다음에 좀 디테일하게 볼 부분만 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문제 1번 같은 경우에 비중 가격만 좀 디테일하게 해주고 나머지들은 내가 러프하게 가도 그래야 좀 시간 안에 들어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 물론 이거 문제 1번을 원가 방식, 수익 방식 꽂혀가지고 다 풀다가 60분 넘었을 거거든. 근데 그때 절망이 하나 찾아왔을 게 뒤에 영어권을 또 무릎 위에서 구하라고 그랬으면 애들이 수험생 입장에서 거의 펜을 놨을 것 같아. 그러니까 좀 이거는 빨리 풀고 넘어갔어야 된다. 이거 하여튼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앞으로도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 때 뭐 완전 나비 얘기하는 건데 실무 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험장에서 시험 받자마자 1, 2, 3, 4번을 쭉 보고 어떤 순서로 어떤 전략으로 문제를 풀어가서 답을 쓸 것인지에 대한 전략 수립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근데 최근에는 그런 전략들을 수립할 정도의 어떤 난이도 내지는 뭐 시간이 좀 충분했던 시험들이라서 수험생들이 최근에는 그런 전략 수립, 배분, 시간의 배분을 미리 안 해봤거든. 근데 이런 문제들일수록 1번은 어느 정도 풀겠다, 2번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딥으로 넘길 것이냐, 3, 4번을 어느 정도의 스피드와 답안 시점 분량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결정하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좀 그냥 간만에 좀 어렵게 나온 것 같아. 진짜 작전 잘 짜고 그렇게 들어갔으면 그래도 방어는 할 수 있었을 것 같아. 웬만해서 100점을 다 끝까지 끌고 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많은 수험생들이 중간에 질려서 이게 좀 난이도 자체는 사실은 중상 정도 되지. 그 정도인데 중중상들이고 문제 4번은 사실 시간만 있으면 엄청 쉬운 문제고 극악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 3번은 요거는 좀 의도를 가지고 되기 때문에 내가 봐서는 강사들도 한 번씩 틀릴 것 같아. 이지금 용지라고 해가지고 보면 틀릴 것 같고 우리도 뭔 문제 맞아.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뭐 죽어봐야 이렇게 내는 문제들은 맞출 수가 없거든. 그러면 3번에서는 뭐 사실 살상차도와 뭐 미지금 용지 뭐 이렇게 풀다 하더라도 결국 상대적인 거니까 차이가 없을 것 같고 근데 2번은 어쨌든 잘 몰라도 이론적으로 팔라야 된다. 잘 써야 돼. 많이 써야 된다. 약수를 이번에는 이게 우리 때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23회 때랑 약수를 이번에다가 넣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1번 문제가 엄청 시간 많이 걸리고 짜증났고 2번은 이론적으로 막 발랐어야 되는 문제였고 그지? 그 22회 그래? 아니 22회 그렇구나. 자녀 지났어. 근데 이제 오히려 이 점을 잘 봐야 돼. 1번 문제가 전형적인 문제긴 한데 하나하나 시지 계획글을 하나하나 산정하도록 하는 문제라면 무조건 40점짜리는 60분 걸린다는 걸 알고 가야 돼. 우리 19회 때도 그랬어. 맞아. 어렵지는 않은데 하나하나 시간 오래 많이 걸리지. 그래서 수목을 버렸습니다. 나도 수목 버렸어. 수목을 한 사람이 있어? 그 앞머리만 할 수 있었나? 아니 뭐 근데 그냥 대충 쓰긴 했어. 뭐 기만값과 뭐 저는 원비수라고 못 찾았고 그게 통일했었는데 기억이 있어. 합격자가 떨어진 사람이 차이가 있어. 분명히. 일단 실문 여기까지 하지 뭐. 네. 네. 이렇게 하고